예정구역, 정비구역, 여기는 시도지사.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 될 때까지 이 사이에 투자하는 게 좋지만 이게 기간이 상당히 멀 수도 있고 하다가 안 가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면 뭐 이쯤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조합 설립이 된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수립, 관점 계획 수립, 그다음에 인가. 법률 용어는 보충행위, 이거는 설권적 처분. 조합 설립, 창립 총회를 여기서 하고. 자, 아무튼 추진위원회는 50% 동의받아서 플러스 25% 하면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는요, 대규모적인 건축 허가인데, 건축 허가. 그 전에 이제 건축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적률 몇 프로, 건폐율 몇 프로, 층고 몇 미터, 이런 걸 다 정해요. 용적률이 뭔지 아세요? 그 면적? 여기는요.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용적률은 이거죠. 땅 바닥 면적이 100평이다. 용적률 250%라면은 250평까지 질 수 있어요. 땅이 100평이다. 100평인데 100제곱미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용적률 250%면은 25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땅 꽉 채워서 짓는 경우는 없고, 건폐율 50%이면은 1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면 반만 꽉 채울 수 있어요. 50제곱미터만 채우고 나머지는 비워둬야 되죠. 통풍이 있어야 되니까 꽉 채워서 지을 수가 없어요. 건폐율이라는 것은 이 바닥 면적을 건물로 메꾸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100제곱미터에 건폐율 50%면 50만 해서 올려야 되겠죠. 그럼 250제곱미터까지 하면은 5층을 지면 되겠죠. 5층을. 그래서 용적률은 결국은 층 높이하고도 뭐 관련 있어요.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차지할 수 있는가. 건폐율 15%면 굉장히 홀쭉하게 지어야 되겠죠. 근데 250은 쭉 올라가고, 이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250%는 이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국토기본법이라는 헌법 수준의 뭐 하나 국토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별로 영향가 없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무튼 법명이 지금 알딸딸한데 국계법이라고 합니다.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땅별로 이 땅마다 레테르가 있어요. 라벨이 있어요. 나는 무슨 땅. 여기마다 최고 한도, 용적률 최고 한도, 건폐율 최고, 이런 것들 다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그게 최고 한도가 국계법에 써 있고, 국계법에 써 있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시도 건축 조례에 있어요. 조례. 이런 거를 모르고 변호사질을 해먹는다는 것은 치욕스럽죠. 이거는 진짜 ABC도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대차대조표가 뭐냐? 대차대조표가 있으면 이쪽이 대변이고 이쪽이 차변인가? 대차대조표면 여기 대고 여기 차잖아. 아니고 여기가 차고 여기가 대예요. 이게. 예?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게 근데 이런 걸 또 안 가르치는 게 문제잖아. 내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이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고, 이 용적률 건폐율의 최고 한도가,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한도는 시도 건축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종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두 문자를 무척 좋아하죠. 도관농자, 주상공록. 도관농자, 주상공록을 모르는 자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건폐율, 용적률을 모르는 자는 진짜 A, B, C도 모르는 거고. 도관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 국토를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를 이렇게 네 가지 레벨로 나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요. 이런 걸 모르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면 이거는 그냥 사기. 참 뭐지? ABC도 모르면서 말이야. ABC하고 아베체대하고 또 모르면서 말이야. 도관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참고로 제가 공인중개사 2005년 16회 합격입니다. 도관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이 국토계획법에 이 땅의 전국에 있는 땅의 라벨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 농림이 당연히 용적률 건폐율이 높은 데는 도시지역이겠죠. 관리지역은 뭐예요? 농림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한 곳. 여기가 돈 될 수도 있는. 여기가 도시지역으로 넘어가면 대박나는. 근데 영영 안 되면 완전히 묻히는 그런 거죠. 이거를 정책 위반 수립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수립해놓고 자기들이 투자하고 그럴 수 있겠죠. 이거 잘 알아두는 게 좋죠. 잘 알아뒀다가 같이 쇠고랑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관리지역이 도시예요. 그다음에 도시지역 도관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이렇게 되면은 완전 무슨 노량진 학원 강사 같으죠? 이거 알아둬야 돼요. 이게 전국에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주상공록 주거상업공업 녹지지역이죠. 도시지역인데 녹지야. 꽝된 거야 이거는. 돈 되겠습니까? 근데 가끔 녹지가 이쪽으로 풀려버릴 수가 있겠죠. 살 때 땅 1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갑자기 풀리면서 1000만 원이 돼버려. 100배 뛰는 거잖아요. 영영 안 질 수도 있고. 이거는 복불복도 있지만 개발 호재를 알아내는 미공개 정보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알아내면 죽이겠죠. 그러다 요새는 옛날에는 많이들 해먹었지만 요새는 걸리면 죽는다. 걸리면 죽어도 하는 게 좋다. 걸려도 이게 남는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깜빵 3년 갔다 와도 50억 벌면은 해야지. 어떻게 3년 안에 그걸 벌어. 그죠? 갈 것 같은데. 녹지지역, 공업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어요. 뭐 어디가 돈 되는 핫한 지역이에요? 주거 상업이겠죠. 공업지역이 근데 가끔 또 이쪽으로 풀릴 수가 있겠죠. 풀릴 때 이제 주로 주거 상업 어디가 제일 고층 빌딩이 있겠어요? 상업지역이겠죠. 상업지역이 고층 빌딩. 이게 되게 대로변 바로 옆에 상업지역이죠. 그러면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그러면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중에 어디가 상업지역하고 제일 비슷해요? 준주거가 상업지역하고 가장 비슷하겠죠? 준주거는요, 주거인 것 같은데 준자가 붙어서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도 같은데 주거인데 갑자기 상업지역으로 확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여기가 또 돈이 되는 거죠. 여기가 제일 높아요. 용적률 이런 것들이. 상업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도로변인데 주거지역이야. 근데 여기는 좀 있으면 상업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은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해서 묵혀두란 말입니다. 근데 대출 사가지고 해가지고 이자를 감당을 못하고 헐떡거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10년을 사서 기다려도 안 된다. 파는 순간 바뀌죠. 원래 그런 거예요. 10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돼. 10년 안 됐으니까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준주거 지역은 제가 이번에 누군가를 물건 소개를 하는데 이제 보조를 했는데 준주거 지역에 집을 한 채 사신 분이 있어요. 사면서 그렇게 막 안달을 내고 말이야. 아이고 변호사님 저 이거 잘 사는 거 맞죠? 뭐 나더러 책임지라는 식으로. 미쳐서 내가 책임을 어떻게 져? 책임을 지면 따블 되면 나 줄 거야? 내가 그랬어요. 따블 되면 저 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곧다고 말하지 말라고. 다만 저는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렇게 변호사님 괜찮아요? 내가 변호사로서는 답변 못합니다. 다만 내가 그냥 인생 선배로서 내가 지나가는 동네 형으로서 동네 오빠로서 말한다면 나 같으면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적당한 충고도 되지만 법적 책임은 안 지는 걸로 그렇게 카카오톡에 남겨놔야 돼요. 이 인간들이 문제되면 쳐들어옵니다. 명확하게 남겨놔야 돼요. 자, 그래서 준주거 지역이면 이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전일준. 전용 주거 지역이면은요, 어디가 이게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아요.
전용 주거 지역은 방배동에 고급 주택들 있잖아요. 예. 한 2층, 3층 정도? 그런데 그냥 주거만 하니까 아주 쾌적한 우리 저 뭐 런던이나 어디 저기 뭐 뉴저지 외곽에 있는 그냥 그런 폼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 주거용으로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있고 준주거. 일반 주거는 제 1종, 2종, 3종이 있어요. 3종이 제일 높아요. 2종은 낮고 1종은 좀 밑에 2종, 3종 이렇게 올라요. 종상향이라고 하죠. 1종, 2종, 3종 상향이 될수록 층수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용적률도 높아지는 거죠. 전 국토가 이렇게 다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 딱지당 용적률 건폐율이 얼마다라는 게 국토계획법에 써 있고 그 구체적인 것은 시도의 건축조례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 아 여기 용적률 얼마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이미 허름한 아파트에 굉장히 썩었어요. 야 여기 재건축하면은 괜찮겠네 했는데 이미 이거 국계법상 찾아보니까 용적률이 250%야. 그리고 각종 뭘 하면 플러스 얼마 주고 해서 27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플러스 뭐 용적률 주는 것도 있어요. 용적률 인센티브라고 해서 270까지 올라가는데 이미 여기가 허름한데 230%야. 그러면 추가되는 게 40%밖에 안 되죠? 새로 아파트 지어봐야 이 기존에 500세대인데 지어봐야 겨우 570세대, 600세대밖에 못 지어. 추가되는 거 600밖에 안 돼. 게다가 뭐 임대주택 뭐 이걸로 나가. 뭐 500세대를 지어서 500 한 4, 50세대밖에 안 돼? 남는 게 없잖아 이게. 500세대를 부수고 한 800세대쯤 만들어야 이게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따져봐야 돼요. 기존 이미 해먹은 용적률, 앞으로 남은 용적률을 살펴봐야 되죠. 경매로 이렇게 투자를 할 때도 여기 현재 용적률, 나중에 재개발할 때 용적률 이걸 미리 따져봐야 돼요. 재개발 과정에서 이 용적률이 여기서 좀 바뀌는 수도 있지만 대충 지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기존 용적률이 매우 낮다. 지방에 가면요 아파트인데 1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2층짜리 아파트가 있어. 근데 앞으로 부수고 많이 이게 추가되는 게 많잖아요. 아파트 그 평형대가 많이 늘어나고 또 여기에서 가깝고 뭐 무슨 복합 터미널이 생기고 그러면 괜찮죠. 그리고 이런 데는 추가 부담금이 적게 나오고 지은 것도 뭐 프리미엄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 이게 레벨이 딱딱딱 붙어 있어요. 라벨이. 자 이거 도관농재 주상공록 전일준 이 진짜 엑기스네 이거 재건축 재개발 강의보다도 훨씬 더 이 라벨이 있어서 여기에 용적률 건폐율 층고 이런 게 다 정해지고 이 한도 내에서 또 서울시나 뭐 구 뭐 각종 특광시 도에서 여러 가지 신축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고 정치적인 속성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제가 서울 성수 일지구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제가 제 조합원이에요. 성수대교, 영동대교, 여기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인가? 뭐 이런 것들 여기 있고 여기 갤러리아 포레 트리마제 서울숲 3표 연탄 뭐 응봉동 여기 한강이죠. 여기 성수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오세훈 옛날 시장이 특별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를 다 구역 지정을 해놓고 그러고 서울시장을 그만뒀죠. 그러다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와서 가급적 개발을 억제하는 방면으로 해놓고 돌아가셨죠. 다시금 이제 오세훈 나는 옛날에 오세훈 시장 되게 싫어했거든. 되게 싫어했는데 요즘 되게 왠지 괜찮은 것 같아 사람이. 내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리라고는 또 달라지는 거야 또.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는 고층 빌딩의 개념 정의가 49층을 넘어가고 50층부터가 고층 빌딩이라서 고층 빌딩이 되는 순간 각종 지진, 소방 이런 거에 막 제재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래서 다 49층을 짓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서울에 뭐 대기 가스도 많고 여러 가지 안 좋은데 그건 알겠는데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빡빡 올려라 차라리.
쭉쭉 올려서 바람 통풍도 잘 통하고 해야지 이렇게 안 올려서 되겠느냐. 야, 뉴욕 같은 데 가봐라, 홍콩 가봐라, 막 7, 80층 난리가 나는데 100층, 200층 이러는데 지금 서울시에 50층짜리 아파트 있나요? 없어요. 49층 이런 게 최고예요. 그리고 최근에 한남 3구에 짓는 것들도 대개 27층 막 이래요. 재미없어. 홍콩 가보셨어요? 홍콩 가보면요, 장관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무튼 오세훈 시장이 여기를 지어놓고 가서 초고층으로 올려야 제 자산이 여기서 빡빡빡빡 올라가는데, 지금 대출 이자를 낸다고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그래도 대출 이자는 내고 있지만 더블이 돼서 제가 매우 해피합니다. 그때 안 가봤죠? 같이? 여기 안 가보셨구나. 아주 재밌었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성수 일지구에서 건축 심의를 계속 서울시에 넣었는데 계속 빠꾸 막는 거야. 계속 빠꾸. 뭔가 서울시만의 나름대로 정책적인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건축 심의를 안 해버려. 계속 반려를 해. 반려를 하면은 환장하겠네. 조합원들은 미치겠네. 이것만 벌써 조합인가 해놓고 이게 몇 년이야. 미치겠는 거야. 냈더니 계속 반려.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넣을 수 있겠죠? 이게 반려가 이게 처분성이 있나요? 이 건축 심의는 처분성이 있나? 건축 심의는 사업 시행 계획 수립 및 인가의 전 단계로서의 뭐 사전적 예비적 행정 행위 뭐 이래가지고 이 처분성이 없대. 근데 사실상 우리의 권리 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주면서도 말이야 소송감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법률 이론이라는 게 되게 웃겨. 처분성이 없어서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고 싶으니까 처분성이 없다고 본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자꾸 하면 피곤해. 그러니까 이거 처분성 없다고 할래. 재판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처분성이 없다고 하는 거지 뭐. 처분성이 없어서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재판 대상으로 삼고 싶지 않아서 처분성이 없다고 강변하는 게 아니냐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다 풀어주다 보면 끝도 없잖아요. 행정을 아예 판사가 하게 되잖아요. 이거 내가 판사야 행정관이야 이거 뭐. 그리고 행정청은 다 저쪽으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애로점도 있어요. 건축심이 환장하겠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바뀌고 해야 뭔가 좀 구도가 나온다. 그래서 건축심의도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아무튼 이게 나오면은 용적률, 건폐율, 층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잖아요. 정해지고 나면은 서울시의 경우는 이때 시공사, 건설회사를 뽑아요. 서울시는 여기서 뽑고 다른 데들은 다 조합 설립하면 여기서 시공사를 뽑아요. 건설회사. 시공자라고 합니다. 법률 도형법상에 시공자를 뽑는데 뭐 롯데, 레미안, 대림, 포스코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이런 거 하나 잡으면 뭐 이익이 많이 나니까 이거 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아주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요 이후에 뽑아야 되고 다른 데는 여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자. 그러니까 협력업체라는 데는 이제 시공자가 가장 큰 협력업체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 협력업체는 별게 다 있죠. 간평사, 간평,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컨설팅 업체, 이거는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고 하고, 무슨 성면 처리, 철거, 별게 다 있어. 아무튼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데는 필요한 사람은 다 있어. 별 사람들, 조경업자, 엘리베이터 설치, 다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조합장이 자기 아들이나 친인척을 통해서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다 시키죠. 주방 싱크대 넣는 거 회사를 아예 만들어. 조합장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명의로 만들어서, 삼성이 시공자면 시공자가 롯데나 이런 데 삼성 시공자면 롯데가 그 A 업체한테 싱크대는 다 일괄 발주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막 1,000개, 2,000개를 막 하죠. 떼돈을 벌죠. 이렇게 해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이게 한 20년 전 뭐 이런 때는. 그때는 이런 것들이 다 규제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때 돈을 벌었어야 됐는데, 근데 요새는 뭐 이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깜빵 가고. 근데 깜빵 가도 하는 사람도 있죠. 깜빵 가고 갈 각오로 하면 되잖아. 어차피 뭐 인생 완전 개털됐는데 도저히 내 인생을 확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상가도 장사가 안 되잖아. 매달 나오는 수천만 원에 이게 사라져. 사라지면은 그것도 열받는데
60억이라고 만들고 이 40억은 또 지금 줘야 되는데 나중에 줘. 이거 기다리겠어요, 여러분들? 못 기다려요, 이거. 못 기다려. 그냥 차라리 날 죽여라, 인간아. 이거 그냥 현금으로 줘. 변호사님, 이거 좀 높여서 만들어주세요. 70억, 80억 이렇게 만들어. 때로는 아주 신통방통한 묘수풀이를 해가지고 이거를 한 110억 정도로 만들어준 사례가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 얘기하자면 길지만 저하고 저희 주영 사무장이 저희 주영 사무장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출귀몰한 또 아슬아슬한 그런 삼국지 같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엄청나게 돈을 늘려줬어요. 아주 대단한 방법으로. 도시정비법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재결 신청에 청구를 제도를 활용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자를 눈덩이처럼 부풀려가지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 이자 25%를 매년 이자를 붙여서 한 80% 이자를 붙여서 이렇게 받아낸 케이스가 있었고 저희도 거기에 한 몇 프로를 받아서 한 몇십억을 저희도 회사 수익으로 남긴 적도 있었어요. 그걸 올린 적도 있지만 보통은 이 60억 겨우 한 70억을 올린단 말이죠. 그걸 받고 그 돈으로 딴 데 상가를 사서 그냥 빨리 월세를 받거나 뭔가 개발 행위를 하는 게 나은 거죠. 눈 번이 뜨고 한 30억 날린 거예요. 누가 뺏었죠? 저 700명 개미 군단이 코끼리의 발 하나를 다 뜯어먹은 거죠. 쫙 빨아먹었습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다.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죠? 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다 보면 기간이 길어지니까. 야, 힘없는 네가 좀 손해 봐야지 어쩌겠냐. 그냥 넘어가자 그냥. 됐지? 툭툭 가. 이거예요. 이 컨셉으로. 이거 다 챙겨주다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발이 안 됐을 거예요. 힘없는 네가 참아야지 어쩌겠냐. 이게 이제 세상 만물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다라는 사실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왔다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끔 이런 것들 헷갈리는 바보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 사람 찔렀대 라고 나는 얘기했는데 찔르면 안 되지. 그래 안 된다고. 근데 그냥 찔렀다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지금. 막 헷갈리고 화내는 사람들 많아요. 머릿속에 개념 구별이 안 되는 바보들. 바보들은 이제 공부를 잘하건 말건 뭐 명문대 출신이건 아니건 다 똑같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 좀 적죠. 그래도 꽤나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청산을 받는 이해가 되죠? 왜 청산을 하는지?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 받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그게 필요가 없다. 그 상가를 가진 사람은 필요가 없다.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당장에 지금 저희가 필요하지. 매달 수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이유 말고 또 약간 색다른 이유로 청산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조합장이 얄미워서 뭐가 돈이 없기도 하고 뭐 수가 틀리고 이래서 청산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올려드렸죠. 그래서 한 3, 4년 뒤에 딱 지나고 봤더니 그 지역에 요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5억이 올라. 그러면 땡빛을 얻어서라도 했어야지. 그럼 나한테 와가지고 변호사님 저거 좀 일반 분양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안 돼. 언제는 빼달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넣어달라고 그래. 막 그렇게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넣고 생날을 치르고 조합장 나와 이 범죄자 새끼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조합장을 찾아 나 일반 분양 하나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 프리미엄 이렇게 올랐으니까. 누구는 못해서 한다는데 악을 쓰고 빠져놓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 몰랐죠, 그 사람은 그럴 줄.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1997년에 IMF로 폭락을 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2004, 5년도에 또 막 올라가다가 2008년도에 또 폭락을 했어요. 자, 이때 2008년도 이제 막 내려가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대. 진짜라고 해서 청산해. 청산. 또 올라가. 아이고야. 또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2018년도, 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파리 대책인지 뭔지 해서 막 조져. 또 약간 주춤하더니 또 올라가. 또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 잘못한 거죠. 그 사람 청산받은 사람들은.
막 조합장 올라가라 미친 새끼 막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제발 하나만 주라고 그래. 이럴 줄은 몰랐던 거죠. 예, 그분들은. 참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때 자살한 사람도 있고 이때 자살한 사람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뭐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요 대목에 어딘가에 투자를 하나 간단한 거 했다가 해서 망가져가지고 근데 많이 투자는 안 했어요. 1억 6천 투자를 해가지고 망가져. 근데 뭐 별로 크게 안 망가지잖아요. 이 정도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한테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 거고. 자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재건축 재개발보다 그게 더 중요하잖아. 그죠? 변호사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변호사 이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우리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호사님의 고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법률가지 나는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투자 전문 설명하는 사람 그 사람 말 믿으면 되나요? 그 사람도 몰라.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맨날 나와서 떠들고 하는 사람은 사실 뻥이야. 지금 빨리 사야지. 근데 저만의 뇌피셜을 하나 만들었어요. 나만의.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부동산은 그 나라 한 국가의 경제 지표를 어느 국가예요. 엄청난 달러가 들어오고 외부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이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죠. 땅 가치도 당연히 상승하겠죠. 이 달러들을 막 써서 이 강남역 여기에서 막 미친 듯이 돈을 써대잖아요. 노년역, 뭐 역삼역 이런 데는 룸사는 가서 막 돈을 막 써대요. 이 사람들이 현찰로 써대고 부동산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오르겠죠. 이 오르는 거는 외화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문제겠죠. 결국 그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어서 이 사람이 얼마 써대느냐. 미친 듯이 써대는데 그 정도 부동산 값이야. 뭐. 그러면 주택값은 도대체 왜 오르느냐. 여기에 가까이 있으니까. 나 여기서 살래. 나 회사가 여기고 유흥도 여긴데 나 여기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좋겠어. 이거잖아. 이거 졸라 올랐어? 그래도 살 거야. 이거지 뭐. 그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의 문제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버느냐 문제인데 그래서 나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경제에 아주 젖도 모르는데 그냥 생각했어요. 내 머릿속으로 그냥 했더니 대한민국의 GDP 순위가 전 세계 1등 몇 등이요? 10등. 이건 1인당 GDP 말고 그냥 국가 전체 GDP예요. 미국, 중국, 일본, 대단한 나라들이죠. 아주. 그 다음에 4위가 독일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뭐 5위, 여기는 좀 헷갈리는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칠, 팔. 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10등. 그 다음에 이 밑에 주요 나라 한번 볼까요? 스페인, 브라질, 호주, 러시아,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 면적이 우리보다 일본이 독일보다 면적이 더 큰 거 아세요? 국가 면적이 더 커요. 독일이 영국보다 국가 면적이 더 크고 프랑스가 여기보다 더 크고 영국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조금 더 커요. 이탈리아가 한반도 정도보다 조금 더 크고 캐나다는 뭐 무지하게 크고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비슷비슷해. 이탈리아 이 세 나라가 GDP가 거의 비슷해요. 브라질, 러시아보다 훨씬 더 우리가 GDP가 많아요. 대한민국 요렇게 돼 있죠. 9만 제곱킬로미터. 이 진짜 천만원 나라야. 여기서 수도권 한 3만 제곱미터 되려나? 여기서 수도 여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US 달러가 들어온단 말이죠. 이 주범이 누구예요? 이 주범이 삼성전자. 이 나쁜 놈들 아니야 이거? 이렇게 여기서 돈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과연 집값 오르는 게 문재인 탓인가? 나는 문재인 옛날에 내가 찍었다고 요새 되게 싫어하는데 문재인 탓이에요? 나 이런 사람들 보면 병신 같아. 물론 이게 집값이 오르는데 문재인이나 이명박근혜 있을 때는 이만큼 올랐는데 문재인 노무현 때 이만큼 오르더라. 이런 차이는 있어. 요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누구도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통제가 안 돼. 이런 나라들은요 우리보다 2배, 3배의 기간을 통해서 여기 GDP에 도달한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는 1953년 전 국민이 알거지가 된 전 국민 90% 거지인 상태에서 지금 70년도 안 지났잖아요. 68년 만에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하잖아. 근데 왜 이걸 맨 남탓만 하고 있어? 그냥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그냥 그런 거야. 왜 정부 탓을 하고 지랄이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 거지. 누가 해도 통제가 안 된다. 근데 좌파 정부는 더욱더 통제를 못 한다. 뭐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게다가 이 서울이라는 이 존만한 나라에 여기에 도시국가에 인구 밀도가 서울은 621제곱킬로인가? 이 제곱킬로미터에 인구 밀도를 비교해 보면 홍콩 아일랜드, 홍콩 섬 전 세계 최고. 그다음 서울. 그다음 북경, 도쿄 이렇게 돼요. 홍콩, 서울, 싱가포르, 뉴욕, 런던, 북경, 샹하이 다 해봐요. 서울이 제일 높아. 진짜예요. 제일 높아. 근데 안 돼, 이게? 근데 이게 땅값이 안 올라? 안 오르는 게 이상하다. 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럼 앞으로 오르나? 오른다. 근데 중간 조정은 반드시 거친다. 조정은 반드시 거치는데 그 조정기에 현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죽는다. 존버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아이고,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스 노 빨리 대답해 보세요.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봤고 여기는 못 들어봤어요? 대답을 빨리 하세요. 이게 모른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벼락 부자는 있는데 벼락 거지는 남들 다 부자 되고 나만 벼락 막 거지가 돼버린 거야. 남들 다 부자 됐으니까 나는 어느 순간 거지 된 거야. 그래서 이것도 나만의 뇌피셜, 나만의 독자적인 주장인데, 야 부동산이 조정을 거칠 수도 있는데 이게 불안해서 집을 안 사면 이 조정이 짧게 끝나서 또다시 상승할 때는 나만 바보 되잖아. 나만 바보 돼. 계속 상승하면 나만 바보 돼. 그러면 떨어질 때 나만 용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부동산을 안 산다는 것은 떨어졌을 때 나 혼자 메롱 그럴 줄 알았지롱 0이 되고자 하는 건데 이럴 확률과 올라가서 나만 바보 될 확률 어디가 커요? 나만 바보 될 확률이 엄청나게 커. 여기다 배팅을 해야지. 어차피 망하면 다 망해. 근데 올라가면 나만 바보 되잖아. 나만의 생각인데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한 유력한 반론이 있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일본 부동산이 엿대버렸는데 한국은 일본을 따라간다며. 한국은 일본을 항상 따라갔지. 근데 전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은 있잖아요. 일본만 떨어졌어요. 이렇게. 다른 영국, 프랑스 다 있죠. 독일? 일본이 이렇게 떨어질 때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갔어요. 일본만 폭격 맞았습니다. 이렇게. 일본만 유일하게. 일본은 내 생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전쟁을 2번 해서 2번 다 원폭을 맞은 꼴이에요. 역사상 미국한테 전쟁을 선빵을 때려가지고 싸움을 미친 듯이 한 나라가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 단 한. 미드웨이라는 영화 봤어요? 미드웨이? 예스 노? 여기는? 한번 봐보세요. 거기 결국 이제 일본이 지는 걸로 나오는데 태평양 미드웨이 섬에서 항공모함 대결을 하고 막 공중전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일본이 지면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는데 그걸 보면 역시 미국이 세구나, 일본들 바보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 미국과 저렇게 맞짱을 뜰 수 있는 전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 놀라운 거예요. 1940몇 년도에 항공모함을 몇 대씩을 만들었어요. 일본이 경비행기를, 종이비행기 아니 그 초경량 비행기를 수백 대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미국을 때리고, 미국 그 하와이에 항공모함을 몇 대를 때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격파시키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항공모함 몇 개가 딴 데로 옮겨 있어가지고 그걸
격침을 못 시킨 거야. 그걸 격침시켰으면 항공모함은 미국은 거의 없어. 일본의 항공모함이 더 많았대요. 미국보다. 더 많아서 걔네를 항공모함 몇 개를 확실히 작살내고 하면은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항공모함 몇 개가 살아버렸고 이제 미국이 반격을 해서 뒤집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뒤집혔지만 엄청나게 일본이 센 거죠. 우리는 맨날 근데 미워하려고만 작심하고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는지는 몰랐고요. 아무튼 일본에 의해서 작살이 났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1945년에 패망하고 1961년인가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고 선진국에 진입을 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16년 만에? 엄청난 나라예요. 그래서 물론 1950년에 한국전쟁이 벌어지면서 한국전쟁 전쟁 특수를 누리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아무리 그래도 이 도쿄올림픽 개최하면서 선진국에 진입을 해서 1985년까지 20년간 G2 미국의 턱밑같이 올라가가지고 일본 부동산을 다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는, 아니 도쿄 땅을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는. 그리고 일본의 전 세계 폭격이라고 해서 1980년도쯤에 마이마이, 뭐 소니, 자동차 이걸로 전 세계를 다 석권을 해. 그냥 완전히 석권해.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죠. 1985년쯤에 가가지고는 미국 경제를 말아먹을 지경이 되니까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도쿄인가 여기서 플라자 합의라서 미국이 거의 우격 다짐으로 일본 환율을 조정을 해버려요. 결국 여기서 또다시 한 번 원풍 맞은 거야. 여기서 깨갱이 해가지고 환율 조정하면서 일본 경제가 급추락을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한 번 더 원풍 맞은 꼴이야. 그래서 여기 급추락을 여기까지 내려가요. 1985년에. 1985년에 완전 버블 경제 어마어마한 그 호황을 누리다가 추락을 해서 비틀비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본 GDP가 39,000인가? 1인당 우리나라가 3만이에요. 1인당. 일본은 39,000, 우리 물론 GDP는 전체 GDP는 우리보다 뭐 한 인구가 1억 3천이고 우리가 5천만이니까 2배 조금 더 되죠? 그럼 이거는 한 3-4배 경제력을 3-4배 이상 차이 나죠? 근데 어쨌건 일본만 미국의 폭격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 20-30년 정도 부동산이 작살난 데는 일본밖에 없어. 유일한 예예요. 유일한. 그러니까 일본을 무작정 따라간다는 것도 어폐가 있다. 라는 썰도 있어요. 나는 뭐 경제학자나 이런 것도 아니고 훨씬 이 분야에 대한 공부가 모자란 사람인데 이런 논의도 있다는 얘기예요. 런던, 뭐 뉴욕 다 올라갔어. 다. 호주, 캐나다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런던, 독일 이런 데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일본은 너무 날아가 버린 거야. 날아가서 폭격 맞고 내려간 거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게 뒤따라가면서 야, 저건 이상하다. 이렇게 숨고르기가 많이 된 거야. 숨고르기 많이 된 거죠. IMF도 한번 맞고 다. 그런데 IMF 이후에도 이 이후에 사실 또 이건희의 삼성전자가 또 어마어마한 발달을 해서 이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위력이라는 것은 일본의 도시바, 소니, 상위 전자기업의 10개를 다 합친 것만큼 삼성과 LG가 매출이 일본의 그 초호화 군단 10개를 다 합친 것보다 매출이 더 크다니까?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냥 깨갱이야 걔들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엄청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좀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가 돈을 수천억을 벌었는데 가끔 룸사롱 가서 여자들 좀 만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용서할 거야, 안 할까? 나 같으면 용서한다. 안 그래? 용서를, 죄는 묻되 너무 작살내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재개발이, 한국 사람들은 서울을 너무 좋아해. 도심을 너무 좋아해요. 매연가스를 마시면서도 좋아해. 이 매연가스를 마시면 촌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성공의 향기, 이 성공의 향기, 이 매운가스를 맞을 수 있는 내가 진짜 이 성공했구나. 이렇게 남산에서 쫙 내려다보면서 매운가스 막 이건 안개야 안개 뭐 이런. 그리고 샹하이 이런 데 가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 강변에 스카이라인이 엄청나요. 샹하이, 북경, 홍콩 같은 데 가면 뭐. 그러다가 서울 와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거 뭐 촌동네야 이거. 이런 생각 들어요.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되면 내가 엿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수동 떠야 돼. 성수동 뜨면 내 거 100억 된다 거기에. 대출이 상당히 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자 이어서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아까 청산 얘기까지 했죠. 네. 청산자들의 애환과 고충이 있었다. 관리처분 인가를 나면은 이제 이 관리처분이 아까 종전 정후자산 다 결정이 됩니다. 종전자산 금액, 정후자산 금액. 그다음에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또 한참을 아파트를 지어서 준공하고 입주하고 이전 고시가 나면은 이게 이제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죠. 187조. 등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확인 차원의 등기일 뿐이지. 이전 고시 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이 된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수많은 업체들이 있고 변호사들은 각종 소송을 담당하고 대규모 명도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 등기 사건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법무사분들이 여기 등기, 여기 근저당권 등기 이런 걸 하면서 나중에 요 등기를 먹는데 이 등기가 꽤나 돈대요. 여러분 압구정 저거 2만 세대인가 되잖아요. 2만 세대 등기 50만 원씩 2만 세대면 계산이 안 되는데? 100억. 응? 100억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응? 이렇게 하면은 100이잖아. 100이고 00 그러면은 이렇게 100억이네 진짜로. 100억에 100억. 2만 세대 하면 100억인데 좀 더 받아요. 매출 100억이면은 반은 남겠지. 압구정하고 이게 좀 돈이 돼요. 등기를 하셔야죠. 그냥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수습 변호사를 모시고 대표인 제가 여러 가지 장광설을 뇌피셜을 풀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법률적 측면이나 투자적 측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다. 저는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근데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교적 냉철하게 보는 편인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